주변을 둘러보면 꼭 이런 사람이 한 명쯤은 있기 마련입니다.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은 언제나 아무것도 설정되지 않은 기본 이미지이고 단체 채팅방에서도 좀처럼 입을 열지 않습니다. 인스타그램 계정은 있지만 팔로워나 팔로잉 숫자는 의미가 없고 게시물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죠. 처음에는 이런 사람을 보며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좀 고지식한 사람인가? 혹은 사회성이 부족해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법을 모르는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실제로 만나 대화를 나눠보면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예상과는 전혀 딴판이죠. 오히려 그들의 이야기는 거칠에만 번지르르한 사람들보다 훨씬 깊이가 있습니다. 틈만 나면 스마트폰 액정을 들여다보며 누군가의 소식을 확인하느라 바쁜 사람들과 달리 그들은 대화하는 내내 상대방의 눈을 가만히 응시합니다. 온전히 그 순간의 만남에 집중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죠. 그들이 내뱉는 문장 하나하나에는 진심이 담겨 있고 몸짓에서는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든 여유와 단단한 신념이 뿜어져 나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묘한 호기심을 느끼게 됩니다. 대체 이 사람은 무엇이 다르기에 이런 분위기를 풍길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싸나스를 하지 않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싸나스를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의 모습에 가깝습니다. 타인의 반응이나 좋아요, 개수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으려 하지 않는 사람,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무대 위에 스스로를 세우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내면에는 아주 견고하고 특별한 심리적 구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런 사람들의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고 나면 왜 누군가는 그토록 고요하게 머무는지, 그리고 그 고요함 뒤에 얼마나 흔들림 없는 간인한 마음이 숨겨져 있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도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 내면의 평온을 찾고 싶다면 지금부터 이어지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우리 대부분은 무언가 특별한 경험을 할 때 이를 타인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강렬한 욕구를 느낍니다. 입소문 난 맛집에서 정갈한 음식을 마주할 때, 혹은 노을이 아름답게 지는 제주도 바닷가 앞에 섰을 때, 우리 손은 반사적으로 주머니 속 스마트폰으로 향합니다. 이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진 자연스러운 본능이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제시 욕구라고 부릅니다. 나라는 존재를 타인에게 보여줌으로써 나의 존재 가치를 확인받고 싶어 하는 본능이죠.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눈앞에 화려하게 플레이팅된 파스타가 놓여 있거나 황홀한 석양이 눈앞에 펼쳐졌을 때 당신의 손은 이미 카메라 앱을 켜고 있지는 않나요? 셔터를 누르는 그 짧은 찰나의 머릿속에는 이미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이 사진에는 어떤 필터를 입힐까? 어떤 감성적인 문구를 적어야 멋져 보일까? 누가 가장 먼저 하트를 눌러줄까? 이런 생각들은 1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에 일어나지만 분명히 우리의 행동을 지배합니다. 이것이 현대인의 평범한 일상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눈을 빌려 음식을 맛보고 타인의 댓글을 통해 풍경을 감상합니다. 하지만 아싸나스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과정이 통째로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맛있는 음식은 그저 입안에서 즐거운 경험일 뿐이고 아름다운 풍경은 그저 그 순간 자신의 눈과 마음에 담아두는 보물일 뿐입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그 순간을 가공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이는 심리학적으로 내적 준거 (internal frame of reference가) 매우 높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마음의 중심이 외부에 있지 않고 자기 내면에 꽉 차 있는 사람입니다. 타인이 우와, 정말 부럽다, 멋지다 라고 말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정말 좋은 경험이었어 라고 확신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믿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사는 것은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끊임없는 비교와 평가 속에서 성장해 왔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때 처음 받은 성적표의 빨간 점수는 90점이 80점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가르쳤고 1등이 2등보다 가치 있다는 것을 주입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친구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어떤 브랜드의 신발을 신는지, 필통 속에 어떤 문구류가 들어있는지가 자신의 정체성을 대변한다고 믿기도 했죠. 성인이 되어서는 아싸나스 게시물에 달린 하트 개수와 조회수가 나의 매력과 능력을 수치화하는 척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거의 전 생애를 누군가에게 보여지고 평가받는 환경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뿌리 깊은 관성 때문에 스스로를 긍정하는 능력은 오늘날 가장 희귀한 재능이 되었습니다. 타인이 만든 기준 밖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가치를 긍정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내면에 아주 단단하고 굵직한 기둥이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주변의 프로필 사진조차 바꾸지 않는 그 지인이 무심해 보이는 이유는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굳이 나를 전시하지 않아도 이미 나 자신을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평생을 한 가지 일에 매진해온 어느 잔인의 일화입니다. 수십 년간 초밥을 쥐어온 한 노신사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화려한 평가에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의 가게에는 한 가지 엄격한 규칙이 있었는데 초밥이 나오자마자 바로 먹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밥의 온도와 생선의 습도가 완벽하게 어우러지는 그 찰나의 순간을 계산해서 내놓기 때문이죠. 만약 손님이 사진을 찍느라 30초, 1분을 허비한다면 그 초밥은 이미 잔인히 의도한 완벽한 상태를 잃게 됩니다. 그 노신사에게 중요한 것은 미슐랭의 별개수나 인터넷상의 수만 개 후기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생선을 고르고 밥을 짓는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 세상 그 누구보다 엄격한 자신만의 잣대가 있었습니다. 생선의 두께, 밥알의 압력, 고추 냉이의 양까지 오직 자신만이 알 수 있는 그 정교한 기준에 도달했느냐가 가장 중요했을 뿐입니다. 외부의 박수갈채보다 스스로 오늘도 최선을 다했다고 느끼는 그 한마디가 그를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이 단단한 사람들이 삶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평가할 권리를 타인의 손에 쥐어주지 않습니다. 좋아요의 개수가 나의 행복을 결정하게 두지 않고 타인의 부러움 섞인 시선이 나의 가치를 증명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권리를 자신의 내면에 굳건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용하지만 강합니다. 세상이 요란하게 돌아가고 모두가 자신을 뽐내려 했을 때도 그들은 그저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걷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굳이 말로 내뱉어 증명할 필요가 없는 충만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곁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고유한 아우라를 가만히 느껴보세요. 그리고 우리도 조금씩 연습해보는 건 어떨까요? 스마트폰 화면 너머의 시선에서 벗어나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눈을 맞추고 지금 이 순간 내가 느끼는 감정에만 오롯이 집중해보는 것 말입니다. 타인의 반응 없이도 충분히 빛나는 당신만의 내면을 발견하는 그날, 비로소 진짜 어른의 여유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런 심리적 구조를 가진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늘 한결같이 평온하고 안온한 분위기를 풍깁니다. 그들의 자존감은 스마트폰의 와이파이 신호색이나 배터리 잔량에 따라 요동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이러한 내면의 안정감이 일종의 선순환을 만들어낸다는 점입니다. 타인에게 인정을 구걸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눈앞에 놓인 일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언급한 초밥 잔인의 이야기처럼 그들은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지금 쥐고 있는 초밥에, 상대방과의 대화에, 혹은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100% 쏟아붓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혹은 이 순간을 어떻게 찍어야 멋지게 보일까?
하는 잡념에 마음의 절반을 떼어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에너지가 분산되지 않으니 그들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에는 남다른 질감이 묻어납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시간은 훨씬 더 밀도가 높고 단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처럼 외부의 인정이 필요 없는 사람들은 현대인을 가장 괴롭히는 감정 중 하나인 비교를 어떻게 다룰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번째 지점입니다. 사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는 그 구조 자체가 비교의 전시장입니다. 누군가가 아기를 가져서가 아니라 플랫폼의 메커니즘 자체가 남과 나를 끊임없이 대조하게 만듭니다. 피드를 넘기다 보면 누군가는 화려한 해외 휴양지에 있고 누군가는 세련된 카페에서 여유롭게 노트북을 열고 일을 합니다. 또 누군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보이는 연인과의 일상을 공유하죠.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저 사진들은 인생의 가장 빛나는 1%만을 잘라낸 편집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감정은 이성의 논리를 좀처럼 따라가지 못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비교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자신의 위치를 가늠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는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뇌가 아주 오래전부터 생존을 위해 발달시켜온 자동 시스템에 가깝습니다. 동료의 승진 소식을 들었을 때 내 삶과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음을 알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쌉싸름해지는 것, 다이어트를 결심했는데 아싸 속 친구의 매끈한 몸매 사진을 보고 갑자기 무력감을 느끼는 건 모두 이 자동 시스템의 결과물입니다. 비교는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 무의식 속에서 순식간에 완료됩니다. 그런데 SNS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비교의 무대에 아예 올라가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능력이 없어서 무대에 못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게임이 자신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내려왔다는 점입니다. 그들도 물론 타인의 화려한 삶을 볼 기회가 있고 순간적으로 비교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깨닫습니다. 저 게임에 참여하지 않아도 내 삶은 충분히 가치 있고 아름답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비교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호소하면서도 차마 앱을 삭제하지 못합니다. 알고리즘은 끊임없이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콘텐츠를 들이밀고 우리 뇌는 거기서 나오는 도파민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굴레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단순한 결심을 넘어 내면의 기준선이 아주 확고하게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저는 조금 더 깊은 통찰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흔히 아사나스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비교하고 싶은 욕구를 억지로 참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가능성이 큽니다. 진정으로 내면이 단단한 사람들은 비교의 고통을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뇌의 보상 체계 자체가 근본적으로 재편된 사람들입니다. 일반적인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의 도파민은 타인의 삶을 엿보며 느끼는 감정의 기복이나 내 게시물에 달린 좋아요, 알림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디지털 세상에서 로그아웃한 사람들의 도파민 회로는 실제 삶의 구체적인 피드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근 후 직접 나무를 만지며 작은 선반 하나를 조립했을 때 느껴지는 나뭇결의 촉감과 완성된 결과물의 묵직함, 두꺼운 소설책 한 권을 마지막 페이지까지 읽어내고 책장을 덮을 때 터져 나오는 깊은 한숨, 혹은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를 정도로 달린 후 온몸을 적시는 땀방울과 근육의 뻐근함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러한 물리적이고 실체적인 감각들이 주는 만족감은 가상세계의 허상보다 훨씬 강렬하고 오래 지속됩니다. 그들에게 타인의 여행 사진을 보며 대리 만족을 느끼는 것은 공허한 일일 뿐입니다. 대신 직접 지도를 펼쳐 다음 여행지를 계획하며 느끼는 설렘, 낯선 길 위에서 마주하는 바람의 냄새를 맡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둡니다. 그들은 비교를 참는 것이 아니라 비교라는 게임보다 훨씬 더 재미있고 손맛이 느껴지는 진짜 인생이라는 게임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내 인생의 관객은 누구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만약 당신의 인생이 하나의 예술 작품이라면 당신은 그 작품을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 만들고 있습니까? 화면 너머에 있는 얼굴도 잘 모르는 수백 명의 팔로워입니까? 아니면 매일 아침 거울 속에서 당신을 마주하는 오직 한 사람, 바로 당신 자신입니까? 내면이 단단한 사람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관객이 많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가 가장 엄격하고도 따뜻한 관객이 되어 자신의 삶을 매 순간 응원합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이 납득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그 견고한 마음이야말로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가장 큰 힘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 피곤한 비교의 무대에서 잠시 내려와 오직 당신만을 위한 무대를 꾸며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고요한 무대 위에서 비로소 당신의 진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애싸나슬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에 자신의 인생이라는 극장의 객석을 비워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오직 단 하나의 좌석만을 남겨두었는데 그 자리에 앉아있는 유일한 관객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을 위해 연기하고 스스로를 향해 박수를 보내며 스스로 무대에 막을 내립니다. 그렇기에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특유의 여유로움이 느껴집니다. 남과 비교하며 앞서가려 애쓰지 않으니 조급함이 없습니다. 조급함이 없으니 태도에는 늘 여유가 넘쳐 흐르죠. 자신의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디인지 정확히 알고 있기에 주변의 소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할까? 라고 느낀다면 그것은 바로 비교를 멈춘 사람이 뿜어내는 단단한 에너지 덕분입니다. 그렇다면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지 않는 이들은 인간관계라는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세 번째 핵심적인 특징이 나타납니다. 바로 넓고 얕은 관계 대신 좁지만 깊은 관계를 선택한다는 점입니다. 소셜미디어를 활발히 하다 보면 내 인맥이 넓어지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보면 그것은 친밀한 사람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그저 얼굴만 아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난 것에 불과합니다. 한번 여러분의 친구 목록을 떠올려 보십시오. 500명 혹은 1명이 넘는 이름이 적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새벽 3시에 전화를 걸어 나 지금 너무 힘들어라고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머리를 감지 않거나 화장을 하지 않은 민낯으로도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 그 앞에서 목 놓아 울어도 나를 비웃지 않을 것이라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또 얼마나 될까요? 안타깝게도 그 숫자는 대개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팔로워가 수천 명이라 해도 내가 정말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손을 내밀어 줄 사람은 거의 없고 생일 축하 메시지가 수십 통 쌓여도 정작 외로운 밤 곁에 있어 줄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아슬아슬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엄혹한 사실을 아주 일찍이 꿰뚫어 본 이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너지를 낭비하는 스치는 인연들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연락처는 대개 단출합니다. 자주 연락하는 사람도 소수에 불과하죠. 하지만 그 소수와의 관계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맺고 있는 수십 개의 얕은 관계를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밀도가 높습니다. 그들은 오랜만에 만나도 식상한 안부 인사만 주고받지 않습니다. 최근에 가졌던 고민, 삶의 철학, 소소한 기쁨과 슬픔을 깊숙이 공유합니다. 겉핥기식 대화가 아닌 영혼의 온기가 느껴지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관계의 전략적 투자라고 설명합니다. 한정된 에너지를 사방으로 분산시키지 않고
정말 의미 있는 관계에 집중적으로 투여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인류학자 로빈 던바가 제시한 던바의 수에 따르면 인간이 맺을 수 있는 의미 있는 관계의 한계치는 약 150명이며 그중 정말 깊은 신뢰를 주고받는 관계는 고작 5명 내외라고 합니다. 아사낫을 멀리하는 이들은 본능적으로 이 법칙을 실천하고 있는 셈입니다. 150개의 가벼운 연결고리보다 5개의 단단한 밧줄을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과 대화하다 보면 그들이 오로지 나에게만 온전히 집중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예의가 바라서가 아닙니다. 불필요한 곳에 사회적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았기에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쏟아부을 에너지가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옛 선조들 중에도 이런 삶의 태도를 지녔던 이들이 많았습니다. 높은 관직에 올라 화려한 사교계의 중심에 설 수도 있었지만 미련 없이 낙향하여 조용한 시골 마을의 터를 잡았던 선비들의 이야기 말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서신과 연회 대신 마당에 핀 들꽃을 감상하고 이웃집 농부와 막걸리 한 잔을 나누는 삶을 택했습니다. 그들이 남긴 글들을 보면 홀로 산을 바라보며 느끼는 평온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는 소외감이나 외로움으로 인한 불안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면이 꽉 찬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풍요로운 고요함이 가득하죠. 그들에게는 100명의 구경꾼보다 마음이 통하는 단 한 명의 벗,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깊은 대화가 훨씬 중요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처럼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거부하고 스스로를 위해 글을 쓰고 마음을 닦았던 이들의 향기가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전해진다는 점입니다. 억지로 나를 알리려 애쓰지 않을 때 오히려 그 사람의 진가는 더 오래, 더 멀리 퍼져나가는 법입니다. 이것은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기묘한 역설이기도 합니다. 이제 여러분 주변에서 단체 채팅방의 침묵을 지키는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가 입을 닫고 있는 것은 세상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정말 소중한 순간에 모든 진심을 쏟아붓기 위해 에너지를 아껴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삶의 방식이 타인의 눈에는 때때로 고독해 보이거나 지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심심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기도 하죠. 과연 그들은 정말 무료함을 느끼지 않는 걸까요? 그들이 고요함 속에서 진정으로 즐기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 장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들이 고독을 견뎌낼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하기 힘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역설적이게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하철을 기다리는 짧은 1분조차 참지 못해 스마트폰을 꺼내고 잠들기 직전까지 화면을 넘기며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도 영상을 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도파민 자극을 갈구하며 아무런 자극이 없는 상태를 극도로 불안해합니다. 이러한 불안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유명한 심리학 실험이 있습니다. 피실험자들을 아무것도 없는 빈 방에 혼자 있게 한 뒤 책상 위에 스스로에게 전기 충격을 줄 수 있는 버튼 하나만 두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상당수의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지루함을 견디느니 차라리 자기 몸에 고통스러운 전기 충격을 가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단 10분도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말이죠. 우리는 공허함을 마주하는 공포가 신체적 통통보다 더 크다고 느끼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사나스 하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이 자극의 굴레에서 스스로 걸어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라고 해서 지루함이나 무료함을 느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그 지루함을 억지로 다른 자극으로 채우려 하지 않고 그저 흐르는 대로 내버려 둘 줄 압니다. 이것이 대단한 이유는 고요함을 견딘다는 것이 곧 나 자신을 직면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인스타그램 피드를 내리는 그 순간, 사실은 나 자신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것 아닐까요? 머릿속을 어지럽히는 불편한 생각들,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 이유 모를 불안감들, 이런 것들을 마주하기 싫어서 타인의 화려한 일상이라는 자극제로 덮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슬아슬하지 않는 사람은 그 불편함 앞에서도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면의 불안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지루함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그 과정에서 오히려 자신의 생각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 말이 깊이 있게 느껴집니다. 남의 콘텐츠를 소비하느라 바쁜 게 아니라 홀로 있는 고요함 속에서 자신만의 콘텐츠를 쌓아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칸트의 삶이 좋은 예가 될 수 있겠네요. 칸트의 일생은 지독할 정도로 규칙적이고 겉보기엔 단조롭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는 평생 고향인 퀘니스베르크를 거의 벗어나지 않았고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을 했습니다. 이웃들이 그를 보고 시계를 맞췄을 정도였죠.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사교 생활이나 아산아스 활동이 전혀 없는 지루한 삶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정지된 것 같은 고요함 속에서 서구 철학의 근간을 흔든 위대한 사유가 탄생했습니다. 외부의 사소한 자극에 에너지를 뺏기지 않았기에 수십 년간 자신의 내면과 치열하게 싸우며 깊은 답을 찾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현대 작가 중에는 무라카미 하루키가 떠오릅니다. 그 역시 시계추처럼 정확한 루틴으로 유명하죠. 새벽 4시에 일어나 글을 쓰고 오후에는 달리기나 수영을 하며 밤 9시에는 잠자리에 듭니다. 문단 내의 화려한 파티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도 거의 얼굴을 비추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두고 고립된 사람이라 비판하기도 하지만 그는 고독과 공생하는 능력이 곧 작가의 근력이라고 말합니다. 지루함을 이겨내기 위해 핑곗거리를 찾지 않는 인내심이 그를 세계적인 작가로 만든 원동력인 셈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스마트폰 없이 카페에 앉아 30분만 버텨보십시오. 대부분은 10분도 안 되어 안절부절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면이 단단한 사람들에게 이는 일상입니다. 고요함만이 사유의 결정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그들은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침묵 속에서 길어 올린 힘은 그들의 삶을 아주 실제적으로 만듭니다. 여기서 5번째 포인트가 연결됩니다. 이들은 전시하는 삶이 아닌 실제하는 삶을 삽니다. 이 둘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여행을 가서 인생샷을 건지기 위해 몇 시간씩 줄을 서본 적이 있나요? 음식이 나왔을 때 맛을 보기 전 가장 먹음직스럽게 보일 각도를 찾느라 진을 다 뺀 적은요. 그 찰나의 순간에 우리는 인생을 경험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아슬아슬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여행은 사진첩 속에 남는 데이터가 아니라 내 영혼에 새겨진 기억입니다. 식사는 포스팅을 위한 소재가 아니라 미각의 즐거움이고 만남은 단톡방에 올릴 인증샷이 아니라 깊은 대화 그 자체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존재의 현존성 혹은 마음챙김 맨포선지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느끼는 바람의 온도,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눈빛, 입 안에서 느껴지는 음식의 풍미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가공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삶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나를 증명하기 위해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대신 나 자신으로 오롯이 존재하기 위해 에너지를 씁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필터를 거치지 않은 그들의 삶은 투박할지언정 가짜가 없습니다. 결국 단체 채팅방에서 말이 없고 프로필 사진 한 장 없는 그 사람은 어쩌면 우리 중 가장 치열하게 진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속도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만의 보폭으로 걷는 법을 아는 사람. 고독을 친구 삼아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의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가득 찬 초대장일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요즘 많은 사람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큰 돈을 들여 명상 앱을 구독하거나 클래스를 듣는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일상 속에서 그 가치를 몸소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특별한 노력의 결과라기보다 그들이 선택한 삶의 방식 그 자체가 명상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묘하게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대화가 훨씬 더 밀도 있고 충만하게 다가오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대방의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스마트폰 너머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소식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지금 당신과 함께하는 이 순간의 모든 감각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을 체험하는 것과 전시하는 것 사이에는 아주 큰 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무언가를 전시할 때 우리 안에는 무의식적인 연기가 시작됩니다. 사진 한 장을 찍으면서도 사람들이 이 사진을 보고 어떻게 반응할까? 늘 시뮬레이션하고 글귀가 너무 식상하지는 않을까? 고민하며 지난번보다 좋아요가 적게 달리면 어쩌지? 하는 불안에 휩싸입니다. 이처럼 전시하는 마음에 집중하는 순간 우리는 그 소중한 삶의 현장에서 스스로를 소외시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닌 내 삶을 관찰하고 편집하는 감독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반면 낯선 앗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객석에 앉아 자신의 삶을 관망하는 시간보다 무대 위에서 조명의 뜨거운 열기를 느끼고 발바닥에 전해지는 바닥의 진동을 오롯이 느끼는 시간에 훨씬 더 많은 공을 들입니다. 여기서 사진 촬영과 기억의 상관관계에 대한 재미있는 심리학 연구를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어떤 사건을 경험할 때 사진을 빈번하게 찍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사건을 기억하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를 사진 촬영 손상 효과 Photo Taking Impairment Effect라고 부릅니다. 기록이라는 임무를 스마트폰 카메라에 넘겨버리는 순간 우리 뇌는 안심하고 그 상황에 대한 정교한 코딩을 멈추기 때문입니다. 결국 화려한 사진 데이터는 남을지 몰라도 내 머릿속에 남는 생생한 기억은 희미해지는 역설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렌즈가 아닌 눈으로 담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우리 뇌는 외부의 보조 기억 장치가 없다는 것을 알기에 오감을 풀가동하여 그 순간을 기록합니다. 수년이 지난 후 그날을 회상할 때 그들은 단순히 평면적인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코끝을 스쳤던 바닷바람의 짠내음, 피부를 달구던 햇살의 온도, 그리고 곁에 있던 소중한 사람의 웃음소리까지 고해상도의 입체적인 기억으로 불러냅니다. 그들의 인생은 저용량의 이미지 파일이 아니라 감각의 밀도가 꽉 찬 생생한 다큐멘터리들로 채워져 있는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뿌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자기 긍정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축입니다. 이는 단순히 나를 높게 평가하는 오만함과는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오만한 사람은 남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해야 하지만 자기 긍정감이 강한 사람은 나라는 존재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믿기에 굳이 타인의 시선을 빌려올 필요가 없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하지 않는 것은 유행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단지 유행에 편승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해방되었을 뿐입니다. 모두가 오른쪽으로 달려갈 때 왼쪽으로 걷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내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엄습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불안을 견뎌내고 자신만의 방향을 믿기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율성이라고 부릅니다. 외부의 압력이나 타인의 기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 가치와 선택에 따라 행동하는 능력입니다. 이 자율성이 높은 사람들은 세상의 소음에 쉽게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고요함은 아무것도 없어서가 아니라
땅 밑으로 깊고 넓게 뻗어 내려간 단단한 뿌리가 지탱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 뿌리는 그동안 읽어온 수많은 책, 홀로 사색하며 보낸 밤들, 그리고 진실한 관계 속에서 얻은 영양분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런 내면의 뿌리는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습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을 가꾸고 자극적인 유혹을 거절하며 얻어낸 인내의 산물입니다. 소셜미디어를 멀리하는 사람은 어쩌면 매일 자신의 뿌리에 물을 주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꽃을 빨리 피워 해님들에게 칭찬받으려 애쓰기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더 견고하게 만드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 곁에 가면 느껴지는 안정적인 에너지는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얻어내려 하거나 자신을 증명하려 들지 않기에 오로지 당신이라는 사람에게만 집중해 줄 수 있습니다. 관계의 과잉 시대에 이런 몰입과 진심은 그 무엇보다 귀한 사치품이 되었습니다. 결국 카카오톡 프로필이 비어 있고 단체방에서 말이 없는 그 사람은 사회성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불필요한 군더더기를 걷어낸 것뿐입니다. 타인의 인정 없이도 스스로의 가치를 아는 사람, 비교의 무대에서 스스로 내려온 사람, 얕은 인맥보다 깊은 영혼의 연결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들이 지키고 있는 고요함 속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한 세계가 존재합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인가요?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자신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당신이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해 준 것에 불과하겠죠. 여러분은 인생의 어느 순간에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싶어지나요? 타인의 시선이라는 피곤한 무대에서 내려와 오직 당신만을 위한 고요한 시간을 만끽하고 싶었던 적은 없으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진심 어린 대화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겠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닌 나 자신이 온전히 납득할 수 있는 깊고 풍요로운 일상을 가꾸어 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